현재 미국 국회는 동북아시아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방대하게 조사 중이며 정확한 내용을 정립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에 대한 조사 항목이 미국 의회 조사단 CRS에 의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 깊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기조를 상당 부분 깬 발언도 나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한미일 관계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일본은 더욱더 한국을 몰아붙이는 형국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국회 조사단에서 나온 이러한 반응은 일본을 크게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속내를 미국은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는 의견이 국회 조사단에게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상당히 최근 날짜인 4월 6일자로 업데이트된 미 의회 조사단 CRS의 업데이트 보고서에는 두 가지의 지적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본을 침묵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미일 가운데 일본의 존재감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쿼드 참여 문제. 지금까지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이 쿼드에 거리를 두고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을 태평양으로 이끌어낸 것은 사실상 일본이며 일본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미국을 부추겨왔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중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팽창했고 시진핑 국가주석 이후에 더욱더 전 세계에 칼을 휘두르는 중국이 등장하면서 미국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군비 감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그렇다면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본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합니다. 돈 쓰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고 일본에 대량의 미국 무기를 더욱더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했으며 그 대신에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사실상 눈을 감아주는 행보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쿼드가 설립이 되면서 일본의 노골적인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더욱더 센카쿠 열도를 탐냈기 때문에 미국을 활용해 센카쿠를 방어하는 데 활용하면서도 이제 한국을 미중 간의 도마 위에 올려서 한국 자체를 미국의 등을 돌린 것처럼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일본의 복수의 언론들은 최근 들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국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외로운 중국을 한국이 손잡아줬으며 이는 중국이 가장 반가워하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중 간에 한국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한번 큰 위기에 빠뜨려 보자는 것입니다. 일본 정치계에서는 한국이 망할 뻔한 위기에 대해서 큰 향수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통화 수합을 해주지 않아서 IMF 위기의 결정타가 된 장면을 못 잊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이 외화를 빌려주지 않아 한국은 국가가 거의 망할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한일 관계 문제가 생기면 한국의 통화 수합을 절대 해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과거처럼 일본의 통화 수합은 전혀 영향을 못 줄 정도로 외화 보유량이 충분한 데다가 이제 동북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그러한 한국을 망하게 하는 향수에 젖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한국에 치명타를 가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2019년 수출 규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를 게임 피니셔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이 한일 관계를 사실상 끝내버리는 마지막 필살기로 수출 규제를 시행했는데 1, 2년 지난 지금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는 더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삼성전자를 초청하고 제발 미국에 반도체 라인을 건설해달라고 애원하는 게 현 상황이죠. 하지만 일본은 또 하나 최근에 한국이 크게 고생했으며 위기라 불리웠던 중국 사드 보복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다시 한번 그러한 판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자리에 앉힌 다음에 중국의 경제 보복 혹은 미국과의 불화 둘 중에 뭐라도 좋으니 한국이 치명적인 타격만 입으면 된다는 자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일본이 쿼드 결성 이후에 미국을 이용해 센카쿠만 지키는 게 아니라 꿩 먹고 알 먹고 식으로 한국도 계속해서 미중 사이에 갈등에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만약 한국이 중국의 등을 돌리면 사드 보복을 맞는 것이고 반대로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되면 미국과 소원해지는 틈을 타 한국의 안보 불안이 이어지거나 하는 식으로 뭐가 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중국의 경제 보복보다 어쩜 내심 바라는 것은 북한의 침공으로 한국 전쟁에 발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은 오래전부터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부활할 수 있다는 연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한국에 실행하는 다양한 전략적인 움직임은 모두 한국의 파탄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다소 잠잠했던 일본이 꽤나 잦은 형태로 최근 한국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뜻이지만 이웃나라로서 상생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이 망하는 수준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묵인이 없이는 일본이 그런 일을 자행할 리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규제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베 총리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진행되었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의 오바마 제2시즌이니 한국에는 유리할 게 없는 국면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의회 조사단 CRS의 보고서는 섬찟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속내가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CRS는 이번 보고서에 특이하게 한국의 쿼드 참여와 관련한 일본 측 기류를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도쿄 지도자들은 한국의 쿼드 불참을 추가적인 이점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일 한 3자 협력을 강화하자는 미국에 대해 도쿄와 서울은 불화를 빚거나 저항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CRS는 분명하게 도쿄 지도자들이 한국의 쿼드 불참을 이익으로 여기고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한국이 쿼드를 왜 참여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미국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쿼드를 참여를 안 해서 미중 간에 한국이 문제가 생기길 바라고 있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속내를 미국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일 간의 다툼의 원인으로 도쿄 지도자들을 지목하며 사실상 일본이 쿼드를 통해 한국을 어떻게 몰아가는지 미국에서는 그 흐름을 다 읽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CRS는 보고서에 한일 관계를 냉랭한 교착 상태라고 진단하고 2021년에도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면서 서울과 도쿄 간 좋지 않은 관계가 대북 정책 및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3자 협력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과 전혀 관계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미국에 뻔히 보이는 수로 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관해서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에 2조 2,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반도체 분야에 약 500억 달러, 56조 원가량을 투자하며 한국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미래 첨단 산업과 실질 고용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한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사업체들이 미국의 이익에 크게 부합한다는 의견이 사령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를 팔아 돈을 벌 것이지만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라인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한일 간에 있어서 한국의 무게감이 예전보다 훨씬 비중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다소 얕은 수로 한국을 곤란함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 노선과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 등이 한국을 지키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눈밖에도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위안부 문제. CRS는 위안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본이 과거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한 만행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램지어 교수를 통해서 위안부는 허구이며 오히려 일본은 정상적인 임금까지 지급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이제 미국 국회 조사단이 직접 나서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위안부에 대해 정의하고 일본 주장을 일축한 모습입니다. CRS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소개하고 이 합의가 한국 대중에게는 여전히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CRS는 특히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선명해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한미 활동가 단체들 때문이라며 뉴저지의 피해자 기림비 설립, 뉴욕주 상원의원 결의문 통과 등 여러 사례를 성공적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위안부 합의를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에서 일본에 도움을 준 것으로 상당 부분 해석이 되어 왔으며 실제 미국이 그랬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미국이 태도를 바꾸며 한국 입장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은 항상 1등에게 붙어있다고 말하며 최근 미국은 분명히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으며 과거 한일 관계에서는 일본의 의도를 미국이 모른 척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잘못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도 국익에 따라 한국을 두둔하고 있으며 일본은 갈수록 재팬 패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페TV 아베 신조씨, 모르면 배우십시오. 일본에도 당신보다 훨씬 더 배운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경제 돌아가는 것 좀 안다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아베에게 석고 대제하라고 종용하는 현상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Fact Check.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도발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일본의 이번 조치는 2차 대전 진주만 공습과 같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석고 대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유노가미 소장은 일본 교토대학 공학 박사 출신으로 1987년 히타치 제작소에 입사해 엔지니어,
연구원 등으로 근무했고 도시샤 대학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 연구하고 나가오카 기술과학대 교수로도 재직한 바 있는 권위 있는 반도체 지식인입니다. 삼성이나 LG 등 한국의 반도체 사업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준 지식인입니다.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반도체 주 재료인 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대체할 수입원을 찾는데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원을 찾게 되면 2, 3년이 지난 후에는 점점 일본산 재료는 배제되고 그 이후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재료, 그 외의 제조 장치들까지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수입원을 찾는 경우 일본 제품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노가미 소장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일본 공급처를 대체하는 업체를 찾았다가 돌아오는 일은 어려운 것으로 봅니까? 라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계속 일본의 수출 제재가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향후 5년 뒤에는 일본 전체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카키 소장은 단순히 공급업체 시장뿐만 아니라 재료와 장치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분야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의 세계적인 전자기기 메이커들이 타격을 입어 지금 일본 정부에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안보를 수출 규제의 근거로 드는 것에 대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한 3가지 재료는 한국뿐만 아니고 대만,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보안상 이유로 수출을 규제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규제해야 될 것은 중국과 대만이라면서 왜 한국만 수출 규제를 당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마디로 비유하면 진주만 공습과 같은 형식이라면서 가능성은 정말 낮지만 아베 신조 총리를 위시한 고위 간부들이 한국 정부에 직접 방문해 일본의 도계자, 한국의 석고대제와 같이 큰 사죄를 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 신용관계는 회복되기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의 지식인 우치다 교수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치다 교수는 무능한 아베는 엉망진창을 원한다면서 파국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우치다 다스루 고베 여학원 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베 정권을 전후 일본 모든 정부 중 가장 무능한 정부라고 평가한 그는 모든 일본인들이 아베 정권의 행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우치다 교수도 무식한 양반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입니다. 서울 연세대에서 강연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우치다 교수의 무한 책임론을 이용하며 존경을 표한 바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일본에도 지식인이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 비율이 소수라서 그렇지 자유시장 경제의 제재를 찬성하는 일부 어리석은 일본인들과는 확실한 지적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를 규탄하는 시위로 한일 양국이 연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문에 양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소리냐고요? 아베 퇴진을 위해 조직된 결사대가 하나로 뭉쳐 아베 야메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에도 상식이 있는 일본인들은 아베의 폭주하는 외교 정책에 반대 집회를 벌인다는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려서 여러분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일본이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로 아베 퇴진을 요구하는 현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서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쯤 도쿄 신주쿠역 앞 앞에서 아베 신조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섭씨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모여든 일본 시민 200여 명은 아베 정권을 타도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특정 단체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를 항의하는 한국 시민들의 집회에 등장하는 노 아베라는 표어가 이번 집회가 열리게 된 계기였다고 합니다. 이 집회는 트위터로 한 일본인에 의해 개최되었습니다. 기노토 요시즈키 씨가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집회 계획을 알렸습니다.
한국의 노아베 집회가 반일 집회로 보도되는 것을 보고 한일 관계가 더 악화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집회를 생각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의 폭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성실함을 보이지 않는 증거일 뿐이라며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든 손 팻말에는 선거를 위해 혐한을 부추기지 말라, 유력 산업을 파괴하는 아베는 한일 공동의 적, 반파시즘 노, 아베 노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친하게 지내요, 절대 우호 관계라는 한글 카드도 눈에 띄었습니다. 노 아베라고 적힌 현수막에는 일본은 한국 시민과 연대한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인기몰이를 위한 우매한 정책이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개입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한 참가자는 지금 일본 사회는 가해의 역사를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음은이다,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켜나가고 싶음은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주최 측은 아베 정권이 하는 거 봐가면서 다시 집회를 열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30분간 집회가 열리는 동안 일부 시민들은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는 등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마스다 겐지 씨는 다음번부터는 한국인 친구들도 불러 함께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전 세계의 공공의 민폐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페페TV의 결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모르면 배우십시오. 일본에도 당신보다 훨씬 더 배운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무식한 건 죄가 아닙니다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죄가 되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그맨 이경규 씨가 한 말입니다. 일본에 계신 무식하신 분들께 페페TV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식하면 가만히 계십시오. 아니면 유식한 사람들에게 배우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 무식해버리니까 전 세계인들이 피곤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본인의 신념이나 정치적 권력을 버리십시오.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이상 페페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주문 듣고 짜증나는 일본을 잠시 잊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페TV를 구독하시면 로또 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배로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뜻 구독 버튼에 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히 오래도록 페페TV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페페TV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여러 사회 이슈들이나 알고 싶은 소식들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팩트만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 비판적인 의견 두루두루 살펴 좋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안 좋은 말보다 이쁜 말로 달아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데 페페가 힘이 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페페TV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